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딸, 이동임. 처음 컬트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개 소품으로 시작해서 3, 4년 후면 대작에 도전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간 크기의 작품 몇 점을 끝내고 딸 가진 엄마의 본색이 드러났다. 첫 딸의 결혼에 선물로 줄 침대 스프레드를 기획했다. 결혼 선물로 주는 컬트는 대개 두 개의 원이 둥글게 돌아가며 예쁘게 얽혀있는 웨딩링 패턴을 주로 사용한다. 끝없이 원으로 이어져 있는 침대부는 어쩌면 막힘없는 결혼 생활을 뜻하기도 하고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같이 둥근 성품이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한다는 의미일 거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다. 많은 조각을 이어야 하는 웨딩링은 재단 단계부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헥사콘을 기본 패턴으로 결정했다. 사각형 도형보다 팔각형은 각이 부드럽고 이어붙일 때 변화를 주기 쉬운 것도 선택의 이유였다. 큰 작품은 계획 단계에서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혼 선물이므로 맥락한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파스텔 색조로 정했다. 보통 퀸 치수의 침대에 맞게 크기를 정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다. 색연필로 여러가지 색을 사용해서 꽃 모양을 배치했다. 무작 위로 꽃을 열어놓은 것 같지만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배치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 블록을 나누고 어떤 순서로 이어나갈지인지를 계획한다. 그 다음 소재의 수급이 문제가 된다. 대작일수록 많은 종류의 색과 천이 필요하다. 컬트 천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종류도 다양하지 않거니와 어울리는 색이 없어 애를 먹는 일이 허다하다. 게다가 같은 상부의 천을 사용하지 않으면 색의 어울림이 이상하게 보인다. 컬트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여러 상점에서 천을 모으면 실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내가 침대부를 계약한 것은 재료 수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잡지를 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었다. 컬트 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 잡지였다. 그 잡지에 사진으로 올려진 상품 중에서 8분의 1 크기 25 곱하기 45의 천 50장 세트 4개를 주문했다. 파스텔 천 2세트, 자연색, 녹색 각각 한 세트로 한 세트가 대개 6마 반이므로 2세트는 침대바 하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할 땐 완성 후의 작품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 마련이다. 소품도 그렇거니와 의미 있는 대작은 더욱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완성까지 시간은 1년 반 정도 걸렸다. 마무리 작업이 누빔이 매우 어려워서 바늘을 6개 부러뜨리고 오른속 엄지와 중지는 몇 번이나 구멍이 나서 쉬어야 했다. 특히 꽃잎 끝마다 이중으로 누벼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2배로 들었다. 95년 봄 헥사콘 작품을 시작할 때 큰딸은 23살이었다. 숨 많은 머리를 질끈 동려 매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큰 가방을 메고 다녔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옛날식 표현으로 내 딸은 제 색을 겸비한 멋진 여성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평범한 주부 말고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림 같은 가정을 꾸리는 주부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는 딸의 미래였다. 요새 말로 직업과 가정 둘 다 잘 꾸려가는 전문직 여성이 되기를 바랬다. 신입생 시절엔 MT 야유회 등의 학교 생활을 들려줄 때 남학생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나 하면서 듣게 되었다. 남녀 공학이므로 은근히 시시라도 생기기를 기대했었다. 친구처럼 지내는 선후배 남학생들 이름은 종종 들었지만 기대했던 사건 없이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커다란 책가방과 질끈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잘 어울렸다. 나는 그 모습이 불만이었다. 여성스럽게 꾸미면 훨씬 예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딸의 머리가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딸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순둥순둥 커왔지만 다 큰 그녀만의 세계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우리 백화점에 옷 사러 갈까 하고 건드리면 엄마도 쇼핑 싫어하잖아 라며 씩 웃는다. 딸은 이미 내 속내를 꿰뚫고 있다. 학부에서의 남자친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여전히 좋은 신랑감에 대한 집착은 여느 엄마들하고 다르지 않았다. 속으로 남자애들은 참 바보야. 내 딸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바보처럼 그냥 두다니 하며 남의 잘난 불특정 아이들들을 원망했다. 딸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혼자 보내다니 나는 마음이 더 급해졌다. 같이 유학을 떠나 신랑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위의 신랑감을 구한다고 강구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더군다나 딸이 알면 나는 무식한 엄마의 표변이 될 게 틀림없다. 딸의 빠른 결혼을 원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출발을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없다고 익히 알아온 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고 마음먹고 퀄트를 시작했다. 작업하는 동안 딸아이의 생각을 많이 했다. 20대 되기까지 딸의 모습이 사진처럼 지나가고 딸의 미래 모습을 마음대로 상상했다. 한편 인생이라는 릴레이의 마지막 트랙을 뛰고 있는 내가 꼭 쥐고 있던 바톤을 딸에게 건네줄 시간이 가까워짐을 느꼈다. 딸은 홀로 유학길에 올랐다. 작품은 여전히 내 손끝에 있었다. 그녀가 떠난 몇 달 후 작품은 완성되었다. 완성된 작품은 되긴 했다. 만발의 수백 개의 꽃송이가 작품 속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의 종류가 수백 가지라면 꽃마다 다른 행복을 담아 딸을 덮어주고 싶었다. 꽃밭이 된 딸의 심시를 생각하며 곱게 접어두었다. 곧 쓰이겠지 중얼거리며. 매년 여름방학에 딸이 온다. 청바지와 낡은 난방을 거치고 책으로 꽉 찬 가방을 끌면서 오는 딸이 반가워서 웃지만 속은 서늘하다. 빛나는 청춘을 책 속에 묻혀 살다니 아마도 나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그 무엇, 더 고상하고 더 가치있고 더 찬란한 그 무엇을 딸은 추구하고 있겠거니 하고 스스로 나를 달랬다. 그렇게 5, 6년이 흘렀다. 딸은 여전히 혼자 왔다가 혼자 달랑달랑 떠났다. 딸을 위한 결혼 선물은 벽에 걸려 여전히 웃고 있다. 나는 드디어 무식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확실하게 말했다. 내가 누구라도 데려오든지 아니면 선을 보든지 하자고 그녀는 수긍했다. 지인이 소개하는 몇몇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선을 본 후 결과를 궁금해하는 나에게 딸은 갖다붙다 말이 없었다. 나는 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그때 크게 깨달았다. 애가 그때 그 아이가 아니구나. 야단칠 일이 거의 없었고 순수하게 모든 일을 받아들이던 그 아이가. 그동안 딸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엄마와 딸이라는 너무나도 가깝다는 관계에 있을 뿐 딸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결혼 문제를 계기로 모녀 사이는 다소 서먹해졌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딸은 간섭하는 엄마가 싫었고 딸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딸이 엄마는 섭섭했다. 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방을 끌면서 출국하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일주일 내내 입안이 까끌했다. 30년의 세월이 또 흔들렸다. 나는 왜 엄마가 되었을까 수없이 되뇌겼다. 되돌아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겁도 없이 해왔다. 매일 뭘 먹을까라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학교와 직장과 결혼과 같은 큰 선택을 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잘한 선택도 있고 잘하지 못한 선택도 있다. 천륜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선택했던 천륜이든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며 엄마라는 존재와 첫 관계를 맺는다. 엄마의 몸을 통해 첫 영양을 취하고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여 어엿한 한 객체로서 인격을 갖춘다.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엄마라는 존재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된 후 단지 샘솟듯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랑과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만이 가득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라는 이름으로 향한 나의 행보가 후회스럽고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의 잣대가 기준이 되었으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에 관심은 부족했었다. 되돌아 젊어지는 것은 싫지만 다시 엄마가 되면 더 잘하고 싶다. 우선 무조건 사랑할 것이다. 하루에 12번도 더 안아주고 20번이라도 등을 두드려 줄 것이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잘하라고 재촉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기다릴 것이다. 울면 거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기뻐하면 열심히 손뼉 쳐줄 것이다. 무엇이 되어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진정으로 믿는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전화가 왔다. 엄마 뭐해? 그냥 아침 먹었니? 또 아침.
엄마 전화할 때마다 뭐 먹었니야? 신학기가 시작돼야 무척 바빠요. 그렇구나. 너는 좋겠다. 풋풋한 애들과 지내니까. 그럼요. 캠퍼스에 활기가 넘쳐요. 나도 덩달아 기분 짱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전화 모양이다. 빠른 걸음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서 서둘러 끊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으면서 그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섭섭한 것은 나 혼자였고 딸은 쿨하게 잊은 것이다. 며칠 불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 좋다. 결혼 안 하면 어때? 영원히 내 딸이잖아. 데리고 살지 뭐. 땡 잡았네 하면서 혼자 웃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방학이면 혼자 오고 혼자 가고 결혼 얘기는 서로 하지 않았다. 올 때는 반가웠지만 갈 때는 가슴속에 찬바람이 불곤 했다.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어두운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이 눈을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헥사콘 침대부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이거 곧 임자가 찾아갈지도 몰라 한다. 에? 깜짝 놀랐다. 언니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요. 사진을 보면 믿기지 않았다. 어떨더라 나에게. 당분간 모른 체 하세요. 언니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요. 아이 엄마인 둘째 딸도 조심스럽게는 나와 마찬가지다. 2달이 지난 후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에서 신부 엄마가 한마디 하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엄마인 나의 소개팅을 거절하고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딸의 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공항에서 맞이하여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갈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심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사랑하며 또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세상에 있는 어떤 덕담도 나의 기분을 표현하기엔 부족했다. 설레벌레 결혼 행사가 다 끝나고 떠나기 전날 벽에 있던 결혼 선물인 헥사콘을 떼어서 곱게 접었다. 짐 싸는데 내놓았다. 딸이 펼쳐보더니 너무 크다고 나중에 가져간다고 한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섭섭했지만 잘됐다 싶었다. 떼낸 자리가 너무 행하게 보였으므로 지금도 그 작품은 벽을 장식하고 있다. 활짝 핀 꽃무리가 화사하게 나를 보며 웃고 있다.